자, 2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이제 두 분의 그 낭독회 책과 더불어서 저희 10강의 발음, 이, 에, 아, 이, 우, 오, 아, 허, 그, 즈, 스, 느, 르, 무, 브, 프 요거 해가지고 얘네를 요 안에서 예를 들면 사랑 했었잖아요. 그러면 사,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해서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분리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분리다 하면 부, 부, 불, 부, 불, 리,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자꾸 해체해 보시면은 요 안에서 어떻게 발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지가 아주 보이듯이, 이미지로 보이듯이 계속 생각하시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잘 보면서 한 번부터. 자, 우리 록수쌤 책, 준비된 록수쌤. 네. 아니, 그림책도 괜찮아요. 그럼요. 너무 제 건 좋죠. 아닌데, 네. 그건 아닌데, 또르의 첫인사라는 어, 그림책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이제 처음 만날 때마다 이 책을 읽어주거든요. 음. 그래서 이 책을 읽어도 되면. 너무 좋죠. 네네. 그 분량은 어느 정도 돼요, 선생님? 그림책인데 글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천천히 이렇게 서로 교감하면서 읽으면 그림책의 특징이 글감이 좋네요.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포즈를 주면서 읽으면 그렇게 짧지도 그렇게 길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명숙쌤은요? 저는 예, 네. 저는 제가 저자한테 읽어도 좋다고 허락받는 네, 그래서 요런 안 보이죠? 무심한 듯 따뜻한이라는 수필 속에 있는 협계 열차는 노을 속으로 이거를.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직접 뭔가 어떤 주제도 상관없고요. 뭐에 대해서든 생각나시는 부분을 직접 쓰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낭독회 할 때마다 한두 분씩은 꼭 본인의 글을 낭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경화쌤은요? 저는 그냥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서 네. 한 챕터 그냥 지금, 책 제목이 어떻게 되세요? 네, 사라져도 새겨진 우리의 이야기, 당신과 나에게. 사라져도 새겨진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네. 사라져도 새겨진. 좋습니다. 네. 자, 지혜쌤은요? 저는 사실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그냥 지금 얼른 그냥 하나 쓸 것 같거든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김난도 교수님이 쓰신 책의 그냥 일부를 일단 지금은 읽어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네. 아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자, 미아쌤은 어떤 거 좀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제가 고른 책이 페이지가 조금 많아가지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나미야 백화점의 기적 그 한 챕터만 읽어볼게요. 근데 아까 긴 거는 뭔데요, 선생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고 싶은데. 너무 좋죠. 네. 네. 근데 페이지가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도 아까도 꽤 기셨어요. 우리 숙님 하셨을 때에도 네. 꽤 한 10분 가까웠어가지고, 네. 아니면 이제 미아쌤께서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요것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우리가 듣기에, 이게 더 좋아요. 라고 하는 거를 또 약간 의견을 수렴하셔서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현아쌤은요? 저는 그림자 없는 사나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너무 아직 안 읽어봤는데 낭독을 해본 적이 없는데 몇 분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황 보면서 해나가 보죠. 또 순일쌤은 어떠세요?
저는 잘하고 싶어서 자꾸만 애썼던 너에게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맨 마지막 장에 우리의 인생이 단 5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있는데 좀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지는 않은데 요런 글을 읽으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그 김숙 쌤은 아까 해주셨으니까. 근데 은정 쌤이 어디 가셨죠? 은정 쌤 어디 처음에 나와서 막 1번, 2번 이거 막 고르시다가 지금 갑자기 사라지셨단 말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30분까지 하면 그 40분, 45분 정도가 시간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45분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은정쌤이 계시면 8분인데 혹시 7분, 네, 나누기 7분으로 하면 6분 정도 됩니다. 그래도 제가 코멘트 해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이제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왜냐하면 앞쪽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뒤로 가면 뒤에 하시는 분은 그냥 금방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네, 그런 부분을, 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한 5분쯤 되면 제가 이렇게 일단 오늘은 거기서 읽으시다가 네, 잠깐 스톱하셨다가 또 코멘트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록수 쌤부터 네, 그렇게 해볼까요? 자, 시작해 주세요, 선생님. 또르의 첫인상. 토리고의 말이 글 그림 이정선 옮김. 또르는 꼬마 고슴도치입니다. 또르는 깜짝 놀라면 저도 모르게 또르르 하고 몸을 동그랗게 말아버리지요. 부끄러워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릴 때도 몸을 또르르 말아버린답니다. 그래서 또르는 좀처럼 숲에 사는 이웃들과 친해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또르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숲에 사는 이웃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그러려면 안녕하세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단다. 누구를 만나든 몸을 또르르 말지 않고 인사를 해야 해. 또르는 엄마와 함께 곧 인사 연습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또르는 홍할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금방이라도 몸을 또르르 말아버렸어요. 왜? 또르, 앞을 보고 말해야지. 자,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또르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연습했어요. 그 뒤로 또르는 온갖 것들을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연습을 했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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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지요. 엄마가 말했어요. 또르, 이제 정말 인사를 잘하는구나. 이 정도면 모두에게 인사할 수 있겠지? 오늘은 혼자서 놀러 나갔다 오렴. 또르는 콩닥콩닥 뛰는 가슴을 안고 밖으로 나갔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닭 아주머니와 병아리들을 만났어요. 또르는 어떻게든 몸을 또르르 말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안. 또르는 안만 말하다가 막 달아나 버렸어요. 또르가 두근두근 뛰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걷고 있을 때였지요. 여우가 다가왔어요. 또르는 몸을 또르르 말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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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안녕만 되풀이하다가 후다닥 달아나 버렸어요. 또르가 뛰어가는데
눈앞에 커다란 발이 나타났어요. 바로 커다란 곰이었어요. 너무나 큰 덩치에 또르는 깜짝 놀랐어요. 금방이라도 몸을 또르르 말아버릴 것만 같았지요. 몸을 또르르 말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다 보니 또르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또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그러다 그만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괜찮니? 꼬마 고슴도치야? 괜찮니? 괜찮아? 또르가 눈을 떠보니 모두가 또르를 걱정스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전 또르예요. 또르는 가까스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 또르. 이웃들도 인사를 받아주었지요. 또르와 친구들은 한참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또르는 모두와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뚱뚱뚱뚱. 이런. 또르가 또 몸을 또르르 말아버렸네요. 밤송이가 떨어진 것 뿐인데. 이상입니다. 이야, 네. 어머, 시간도 되게 적당한 것보다 살짝, 네, 아쉬운 듯 짧네요. 네, 좋은데요? 좋아요. 그리고 뭐 워낙에 록수쌤은 그냥 이 또르하고 어쩜 이렇게 잘 맞는 음성을, 또르. 네, 너무 좋아요. 뭐 어디 말씀드릴 이 부분이 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특별히 없고요. 그냥, 속도감도 괜찮고, 네. 뭐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림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워낙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보여주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비디오를 네. 그냥 하고 할까요? 배경 흐리게 하지 말고. 네네.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그때 낭독해 주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죠. 지금은 비디오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진짜 그림을 보면서 해야 맞아. 마지막에 밤송이가 이렇게 또르 앞에 떨어지거든요. 네. 또르는 그냥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꽃 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밤송이가 떨어지니까 모르고 가다가 자기 앞에 밤송이가 턱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네. 몸을 말아버리는 결국 또르 말아버린 또르를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그렇게 인사하고 그런 것도 너무 귀엽고요. 아주 잘하셔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이 글을 보실 수가 있을까? 그게 이제 걱정이긴 하네요. 네, 이거 제가 아이들 그림책 수업할 때 항상 이렇게 들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좋습니다. 한 분만 들어볼까요? 한 분만 혹시 말씀해 주시면. 명숙쌤 열려 있으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맞아요. 정말 드릴 말씀 없이 아주 잘하세요. 그림책의 달인이십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림 보면 좋겠다. 이 아쉬움 말고는, 네. 근데 워낙이 록수쌤 음성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또 소리만 들었을 때 장점도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럼 참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다음 리허설 때는 이렇게 한번 보고 하고 지금은 들어봤고 네, 아무래도 그래도 보여지면 더 좋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명숙쌤 네. 네, 바로 해볼까요? 네. 네. 무심한 듯 따뜻한 성복년. 네. 그중에 협계 열차는 노을 속으로. 김장철이다. 양념에 들어갈 새우를 생각하다 소래포구를 떠올렸다. 오래전 다녀온 적은 있지만 포구 풍경도 볼 겸 협계 열차가 다녔던 길을 걸어볼 생각이다. 포구로 배가 들어오고 공판장 경매가 열리는 것을 보려면 서둘러야 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매가 끝나버려
공판장은 썰렁했다. 빈 배들만 정박한 채 멀리 도로와 철교 너머로 날아다니는 새들이 한가롭다. 조금 전 배에서 내린 생새우와 소라, 꽃게며 갑오징어와 전어 같은 어물들을 펼쳐놓은 난전으로 들어섰다. 커다란 상자와 통마다 새우들이 넘쳐났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오고 가며 싱싱한 생물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펄떡거리며 꼬리를 치거나 꿈틀대는 생명들의 살아 움직이는 모습은 식욕과 함께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때가 때이니만큼 새우 파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다. 겨우 틈새를 파고드니 분홍빛 속살이 비치는 새우 눈들이 검정깨처럼 선명하다. 생새우를 샀다. 2식구 김장에 2kg면 충분하다. 남편은 수육에 새우젓을 얹어 쌈을 쌀 생각에 벌써부터 즐거운 모양이다. 좁은 객가라는 뜻의 소래포구는 인천 내항이 준공되면서 새우잡이 소형 어선들이 정박하기 좋은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새우 팔시를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어항이자 유명 관광지로 소문난 터라 사람들로 북적인다. 난전에서 어시장 안으로 들어오니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게 많아 걸음이 너려질 수밖에. 꿈틀거리는 장어, 꽃게, 주꾸미, 조개와 같은 생물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자 여기저기서 값을 부르며 손님을 붙잡는다. 온갖 해산물들을 구경하는 동안 허기가 느껴졌다. 회를 떠가면 매운탕을 해주는 식당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꽉 찼다. 주문한 새우튀김과 매운탕이 나왔다. 왕새우튀김은 바삭바삭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다. 쑥갓과 미나리를 듬뿍 얹은 얼큰한 매운탕은 쌀쌀하게 느꼈던 몸을 후끈 데워주었다. 시원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집에서는 왜 이런 맛이 나지 않는지 모르겠다. 옆자리 또래 부부가 배추 600포기를 김장해서 나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2접시나 시킨 우럭과 광어회를 듬뿍 덜어준다. 모르는 사람끼리 후한 인심도 건네며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재래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 아닐까. 저쯤 협계 열차가 다니던 길이 보인다. 지금은 인도가 된 철길을 걸었다. 건너편 월곡까지 걸어서 갈 수 있다. 철도 침묵 아래 바닷물을 내려다보니 부들거리는 다리로 철교를 건너던 지난날이 스쳤다. 소래포구는 1930년대 염전이 생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일본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실어 나르기 위해 운송수단이 필요했다. 수인선 철도로 작업 인부들과 연북군을 실어 나르던 광경을 사진으로 볼 수 있었다. 염전은 도로 건너편에 있는데 소금 창고와 습지공원은 함께 구경하기 좋은 곳이다. 지금쯤 붉게 물든 나문재가 장관을 이룰 것이다. 철로 옆으로 전철이 지나간다. 되돌아오는 길에 장도 포대지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의 개항기 역사를 말해주는 2대의 대포가 바다를 향하고 있다. 쇠나 돌로 만들어진 탄원이라니 열악한 장비로 외세의 거센 물결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조선시대 외국 선박의 출몰이 빈번해지자 서울로 진입하는 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장도, 노루섬, 댕구섬에 세운 군사시설이라고 한다. 소래 역사관 앞에는 2량의 협계 열차가 서 있다. 차에 오르니 얼마나 좁은지 마주보고 앉으면 서로의 숨결이 느껴진다는 말이 맞겠다. 윤후명 소설 협계 열차에는 이렇게 썼다. 하루에 3번씩 다니는 그때의 협계 열차를 기억한다. 그때 그 협계 열차만큼 내 인생에 환상으로 달린 열차는 없었다. 가을에 그 작고 낡은 기차는 어차피 노을역의 시간대를 달리게 되어 있었다. 서해 안의 노을은 어두운 보랏빛으로 오래 물들어 있고 나문재의 선홍색 빛깔이
황량한 객가를 뒤덮고 있던 객가를 잊지 못한다. 협계 열차를 타보니 내 어릴 적 기적 소리와 흰 연기를 피어올리며 지축을 울리던 바퀴 소리가 들려온다. 내 유년의 환상 열차는 소실전 밖으로 사라지고 휘어진 철길만 남긴 채 지금은 노을 속이다. 김장을 하려고 새우를 샀으니 절인 배추를 사야겠다. 양념 준비와 버무릴 그릇이며 김치통을 준비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괜히 마음이 먼저 분주해진다.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야옹 야옹 이래가지고 좀 잘 이렇게 네, 그 집중은 중간에 살짝 그러셨지만 전반적인 톤은 다 좋으시고요. 약간의 시간도 괜찮으시네요. 지금 조금 한 7분 가량 내시는 것 같고요. 네, 중간중간에 뭐 약간 포즈 두시거나 강조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몇 개 말씀드릴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이제 좀 몇 번 읽어보시면 이걸로 결정을 하시면 네, 충분히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천일염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걸음이 느려질 수밖에 그 의가 너로 자꾸 들리거든요. 너려 이렇게 느려 요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으세요. 네, 북적거리는 오고 가며 아까 거기도 발음 살짝 여유 있게 하시면 되고요. 천일염 네, 느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세요. 그래도 다 쏙쏙 잘 들어오세요. 중간에 이제 약간 변화될 때 생새우를 샀다. 그 전에 조금 쉬시고 그 전에 쉬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셨고요. 네. 자, GSM 가볼까요? 저요? 네. 이 이어폰이라서 이게 제가 손을 안 잡으면 마이크가 멀어서 잘 안 들리지 않나요? 잘 들려요. 아, 네, 그래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면요. 들리는 줄 알고. 네, 이렇게 하시면 귀에다 대고 여보세요. 빨리 주무세요. 네. 그냥 해볼게요. 네. 아, 농담, 죄송해요. 저도 농담이에요. 몰랐어요. 아니에요. 되게 아주 좋았어요. 네. 자, 잘 들리니까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나라는 이름의 가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전화번호를 문의하려고 114를 누르니 생면부지의 여성이 예쁜 목소리로 내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낯선 여자에게서 그런 낯간지러운 말을 들어야 하는 나도 당황스럽지만 저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저 사람도 딱하다. 얼마나 겸연쩍을까? 정작 애인이나 남편에게는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봤을까? 회사란 참으로 탐욕스러운 존재다. 직원에게 사랑한다는 숭고한 언어를 아무에게나 내놓으라고 한다. 저 상담원이 출근에 자리에 앉으면서 얼굴에 쓴 것은 전화 헤드셋이 아니라 하나의 가면이었겠다는 생각을 한다. 고객이라면 아무리 무례하고 짓궂은 사람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는 가면 말이다. 감정 노동의 시대다. 백화점의 판매직이나 비행기 승무원처럼 고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감정과 무관하게 밝은 미소를 짓고 친절한 말투를 사용해야 한다. 외로워도 슬퍼도 화가 나도 배우가 연기하듯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무례한 소비자가 자꾸 많아지는 현실에서 정말 어지간한 노동이 아닐 것이다. 요즘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일을 한다. 항상 친절한 목소리로 극존칭의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는 전화 상담원을 비롯해 전체 노동자의 40% 정도가 감정 노동자에 속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의 모든 직업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감정 노동의 성격을 띈다. 사회에 나간다는 건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상황에 맞게 바꿨으며 그 가면에 맞는 감정 노동자로 변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렸을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하면 되었다. 자아를 찾아나가고 그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청춘의 의무다. 하지만 만나는 세계가 넓어지면 역할도 많아진다. 자기에게만 집중하면 이제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입뜸이 많아진다는 거다. 집에서는 아들, 딸로, 아내, 남편으로, 며느리, 사위로, 또 아빠, 엄마로. 밖에서는 유능한 직장인으로, 편한 친구나 애인을 만날 때에도 그 상황에 합당한 연기를 할 줄 아는 유능한 배우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커다란 탈춤판, 본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가장 무도의 장이다. 문제는 이렇게 감당해야 할 역할이 많아지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진다는 사실이다. 쓰고 다니던 가면이 너무 익숙해지면 그 가면이 오히려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게 되고 자신의 본 모습은 또 다른 가면으로 느껴진다. 모두들 다중인격자가 되어가고 있다. 옛날에는 정신질환으로 취급했는데 요즘엔 능숙하게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의 역량으로 여겨진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란 자기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고프먼이라는 사회학자는 현대의 삶이 하나의 연극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타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인 고려를 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마치 연극 무대 위의 배우처럼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그 가면은 우리의 본성이라기보다는 되고 싶어 하는 자아에 가깝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이 가면을 때로 가짜라고 믿었다가 때로 진짜라고 믿는 냉소와 진실 사이의 왕복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일까?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것이 나일까? 아니면 깊은 내면에 어떤 진짜 나가 있는 것일까? 무엇이 가면이고 무엇이 내 얼굴인가? 사람들은 성격 테스트를 좋아한다. 어떤 상황에 대한 선택지를 주고 대답에 따라 당신은 이런 성격입니다 하고 진단한다. 자기 모습과 일치하면 맞아 손뼉을 치고 다른 것 같으면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고개를 갸우뚱한다. 집요하게 혈액형을 묻는 사람도 있다. A형이라고 하면 그래서 조금 소심하시군요. 혹은 A형 치고는 적극적이신데요? 하고 진단한다. 태어난 별자리나 사주로, 관상으로, 손금으로, 심지어는 발바닥 모양으로 성격을 짐작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성격 테스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스스로도 자신의 성격이 궁금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나는 성격 테스트, 혈액형 심리학, 사주 등을 전혀 믿지 않는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성격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규정하다는 영어로 define인데 울타리를 둘러서 한정 짓는다는 의미다. 우리는 왜 자꾸 자신을 규정해서 성장과 변신의 가능성에 울타리를 두르려는 것일까? 왜 나조차 나 자신에 대해 판단하고 가두지 못해 안다라는 걸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내가 써야 하는 가면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유연해져야 할 것 같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인데, 혹은 나는 이래야 하는데 하는 고정된 자아관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가면과 맨 얼굴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괴리가 생길지도 모른다. 뱀이 제때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자아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벗어야 하는 허물 같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내가 써야 하는 가면들을 지켜보는 일이다.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맨 얼굴과 나의 가면을 차분히 관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객관적인 내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 혼란스러운 가면 바꿔쓰기의 경주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내 성장에 걸맞은 더 성숙한 내 모습을 찾고 지켜낼 수 있다. 아침에 오늘 만날 사람들을 떠올리며 입을 옷을 고르다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이 혼란스러운 연극의 마리오네트인가? 주인인가? 이상입니다. 오! 아니, 우리 지혜쌤이 맨날 이렇게, 여보세요? 이러시다가 이걸 딱 내려놓는 순간, 네, 우리 모두 지금 깜놀랐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지혜쌤이 이어폰으로 갇혀 계셨군요. 네. 이어폰, 진짜 잘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뭔가 경종을 울리는, 그리고 지혜쌤이 갖고 있는 약간의 그 심각한 혹은 조금 진지한 이런 부분도 표현이 됐다가 좀 밝게도 표현됐다가 이 텍스트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이런 것, 이런 어떤 텍스트, 문장마다의 그런 차이점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발음도 명쾌하시고 뭐 어디 하나 안 들리는 데도 없으셨고, 그죠?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해주는 우리 지혜님 좋았어요. 텍스트 자체의 글도 워낙에 가슴에 와닿았고, 네, 좋은데요. 빨리 무대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 오늘 낭독회 오픈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자 우리 손일쌤. 잘하고 싶어서 자꾸만 애썼던 너에게 신고운 지음. 우리 인생이 단 5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뮤지컬 음악 감독으로 잘 알려진 박할린의 소식을 들었다. 양쪽 신장이 모두 손상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신장 이식을 권고받았지만 평생 투석해야 한다는 말에 수술을 포기했다고 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 인터뷰에서 보여준 그녀의 고백을 통해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만약 5분 뒤에 죽는다고 해도 후회가 없겠어요? 후회 없어요. 저는 후회 없이 살았어요. 남들이 나만큼만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쟁이 없을 것 같아. 그녀의 호탕한 웃음이 활자를 넘어 들리는 것 같았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왔구나. 우리는 삶의 끝자락에 섰을 때 후회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당장 5분 뒤에 죽어도 후회가 없을까? 지금을 살기. 한창 어려운 시절엔 500원도 귀했다. 카페에 가면 가장 저렴한 음료를 찾느라 한참을 서성였다. 당시 나와 정반대의 성향인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도 나만큼 여유가 없었지만 항상 제일 비싸고 맛있어 보이는 음료를 주문했다. 그리고 그 맛과 시간을 충분히 향유했다. 그 친구는 용돈이 떨어지면 며칠을 굶었다. 생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김에 밥을 싸먹는 것으로 버텼다. 그러다 여유가 생기면 다시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 그런 행동이 내 눈에는 한심해 보였다. 그렇다고 500원, 1000원 아끼며 살아온 내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 티끌은 아무리 모아도 티끌이다. 미래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 친구나 나나 늘 부족한 건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롤러코스터를 타던 친구와 내 인생에는 딱 하나의 차이가 있었다.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자주 많이 행복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그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를 포기하는 것이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겁을 낸다. 행복을 누리다 불행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이득을 누리다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에 대해, 그래서 웃는 날도 없고 우는 날도 없는 맹숭맹숭한 삶을 견뎌낸다. 하지만 내려가야 올라갈 일도 생기는 법. 이틀 굶고 하루를 맛있게 먹는 것이 매일매일 맛없는 순간을 살아가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른다. 비싸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즐거운 일은 무궁무진하다. 관심이 없어 못 찾을 뿐이다. 하루에 적어도 15분, 나만의 시간을 가지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한 달에 한 번은 나를 위한 선물을 하자. 그 선택을 위해 조금은 아끼고 참아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를 웃게 하는 경험이 쌓일 때 그 추억이 다른 날들을 버티는 힘이 되어준다. 주인 되기. 매 수업의 첫 시간마다 던지는 질문이 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한가요? 한 친구가 이렇게 답했다. 군대 간 남자친구가 휴가 나왔을 때요. 그 대답은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동시에 안타깝게 했다. 그럼 남자친구가 휴가 나오지 않을 땐 행복할 수 없나요? 우리는 나의 행복을 남에게 맡긴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 주길, 그가 나를 웃게 해주길, 때로는 상황에 맡기기도 한다. 좋은 일이 생기길, 기적이 일어나 주길. 이런 바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좋아하는 사람을 지켜만 봐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쟁취해야 한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자주 행복한 사람이고, 자주 행복하려면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한다. 행복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행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행동으로 행복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의 빈도가 높아진다. 행복의 주체가 되려면 나를 잘 알아야 한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자주 우는지 파악해야 한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노래방에 간다고, 음식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뷔페를 간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남들에게 행복한 것이 나에게도 행복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남에게 별 볼 일 없는 것이 나에겐 큰 행복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핵심 열쇠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행복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언제 미소 짓는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을지, 어떤 일에 뿌듯한지 알고 그 순간을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만든다. 행복은 능동태다. 인생이라는 문장의 주어가 내가 될 때 나의 인생은 희극이 된다. 위하기. 일반인이 출연하는 연예 예능 프로가 인기몰이하면서 우리 부부도 순식간에 TV에 빠졌다. 딱 한 해만 봐야지 하다가도 다음 해를 재생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하나만 더 하다 보면 어느새 시계바늘은 12시를 가리켰고 그제야 오늘도 하루를 날렸구나 하며 후회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방송을 끝내버린 PD를 원망하며 다음 회를 재생하려는데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20분쯤 지났나? 땀을 뻘뻘 흘리며 뿌듯한 얼굴로 등장한 그는 화장실 청소를 마쳐놓으라고 자랑했다. 갑자기 야밤에 웬 청소냐며 어리둥절한 내게 남편은 말했다.
TV만 보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너무 아까워. 이렇게 내가 청소라도 해놓으면 네가 내일 편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잠자리에 든 남편 곁에서 나도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다리 꼬기, 꾸부정하게 앉기, 허리 숙이고 걷기, 양손으로 턱 받치기, 밥 먹자마자 들어눕기. 우리 몸에 치명적이라는 것들은 왜 이토록 편안한 걸까? 이렇게 즐거운데 몸에 안 좋다니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쁜 자세로 오래 쉬다 보면 어딘가로부터 고장 신호가 울린다는 것이다.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렇다. 빈둥빈둥 마음 편한 대로 하루를 보내고 나면 허무함이 밀려온다. 분명 그 순간에는 편안하고 좋았지만 말이다. 그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사용한다면 어떨까? 진정한 행복은 나를 위한 기쁨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족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을 위해 베푸는 과정에서는 만족감이 생긴다. 가족을 위해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작은 실천부터 내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를 돕는 봉사까지. 시간이 없다. 구호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커피 한 잔 값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위대하다. 나라는 사람이 더 큰 세상에 이바지한다는 느낌이 들 때 행복은 꺼지지 않는 거품처럼 부풀어 오를 것이다. 긴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다면 떠올려보자. 없다면 상상해보자. 여정 동안 충분히 즐겼다는 느낌이 들면 여행의 끝자락에서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 좋은 추억을 남기고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도 여행과 같다. 여행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다. 그 끝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여정을 충만하고 행복하게 보내야 한다. 긍정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세 가지 조언을 건네며 마친다. 즐거운 삶을 살아라.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해 지금에 머물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우와, 네. 뭐 오늘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아, 그리고 순일쌤, 네, 네. 매우 안정적이시고요. 뭐 한두 군데 뭐 조금 뭐 억양 요런 부분들은 네, 굳이 지금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읽히시는 거 보면 너무 좋습니다. 네. 쟁취 처음에 그랬는데 뒷부분 발음 아주 좋으셨고, 내 것으로 만든다. 뭐 다 좋으세요. 이 잘하셨어요. 책이 되게 좋아요, 내용이. 참 좋네요. 네. 네. 오늘 뭐, 네. 그리고 책도 좋은데 그 책하고 지금 순열쌤 그 소리의 톤하고 이런 부분도 포즈의 느낌도 참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현아쌤 가볼까요? 그림자 없는 사나이. 나는 힘든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육지에 올라가자마자 가방을 어깨에 짊어지고 조그만 여인숙에 들어갔습니다. 방을 안내하는 소녀는 한눈에 내 주머니 사정을 파악했는지 주저없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소년에게 물 한 컵을 가져달라고 부탁한 후에 토마스 존 씨가 사는 곳을 물었습니다. 마을 북쪽에 있는 성문을 나가면 바로 오른쪽에 큰 집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집으로 빨간색과 하얀색의 대리석 기둥이 엄청나게 많은 집입니다.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짐을 풀어 새로 산 양복을 꺼냈습니다.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멋진 옷입니다.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초대장을 주머니에 넣고 여인숙을 나왔습니다. 존 씨는 지금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마을 북쪽에 있는 성문에 도착하니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대리석 기둥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집이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손수건으로 구두에 묻은 먼지를 털고 가슴에 장식한 스카프를 단정히 하고 초인종을 힘껏 눌렀습니다. 현관에서 간단한 질문을 받았지만 다행히 안에 있는 토마스 존 씨에게 내가 방문한 것이 전달되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존 씨는 몇몇의 손님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존 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존 씨는 친절한 태도로 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네준 초대장을 뜯었습니다. 아하! 역시 동생에게서 온 것이로군.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는데 건강하게 잘 있는지 모르겠군. 동생은 잘 있지요? 존 씨는 이렇게 말하고 손에 든 초대장으로 창문 밖에 있는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저쪽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하고 손님들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심한 표현이지만 사람이라면 적어도 100만 근화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존 씨 마음에 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존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편하게 있어요. 찾아온 용건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그리고는 초대장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존 씨는 어떤 여인과 팔짱을 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자기에게 어울리는 상태와 함께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나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님들도 매우 기분 좋은 듯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장미꽃이 활짝 피어있는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듯한 파니 아가씨가 장미꽃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미가시에 손가락이 찔렸습니다. 하얀 피부에 새빨간 피가 흐르자 모두 놀라서 반창고를 찾았습니다. 그때 말없이 걷고 있던 키가 큰 한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행이 지난 회색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낸 뒤에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파니 아가씨에게 반창고를 내밀었습니다. 파니 아가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반창고를 받았습니다. 상처 치료가 끝나자 모두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넓은 바다가 보이고 경치는 정말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이때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 사이에 흰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만원경을 가져와봐! 존 씨가 말했습니다. 타인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양복 주머니에서 만원경을 꺼냈습니다. 존 씨는 만원경으로 흰 점을 보았습니다. 저것은 어제 출항한 배로 역풍을 만나 항구 근처에서 적당한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모두에게 설명했습니다. 만원경은 차례대로 모두에게 돌려졌지만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남자 때문에 몹시 놀랐습니다. 도대체 그 작은 주머니에서 저렇게 큰 만원경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란 사람은 나 혼자뿐인데 아무도 이런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간식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온 귀한 과일이 멋진 그릇에 풍성히 담겨 나왔습니다. 존 씨는 나에게 두 번째로 말을 걸었습니다. 자, 사양하지 말고 많이 드세요. 당해 중에는 이런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을 거요. 감사히 말을 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내게서 멀리 떨어져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언덕에는 잔디가 곱게 펼쳐 있어서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지만
땅이 질퍽거리는 것이 흠이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터키산 양탄자가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양복 주머니에서 손을 넣더니 금빛 무늬의 고운 터키산 양탄자를 정중한 자세로 꺼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양탄자를 받아들고는 손님이 원하는 장소에 펼쳤습니다. 나는 마치 귀신에 홀린 듯이 양탄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양탄자의 크기는 가로 20피트, 세로 20피트 정도로 꽤 넓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에 대해 너무 궁금했지만 주위에 마땅히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초라한 옷을 입고 혼자 서 있는 젊은 남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쪽에 혼자 서 있는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는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와 어떤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은 듯이 고개를 들려 다른 사람과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햇빛이 강해지자 여자들은 그곳에 서 있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파니 아가씨가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천막은 없나요? 그러자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는 너무 미안하다는 듯이 머리를 깊이 숙이고는 급히 양복 주머니에서 천막과 공, 끈과 금속 장식 등을 한 고급 천막 세트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인들과 젊은 신사들이 조립했습니다. 천막 크기는 터키산 양탄자를 덮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주머니에서 말 3필이 더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 3필이라니. 만원경, 커다란 양탄자, 그리고 양탄자를 덮을 크기의 천막을 꺼낸 주머니를 말입니다. 내 눈으로 이것들을 확실히 보았다고 맹세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물론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 남자는 늘 조심스럽고 정중한 태도였고 어느 누구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지만 나는 그림자처럼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남자에게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곳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곳에 없어도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을로 돌아가고 다음날 존 씨를 다시 방문해서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에 대해서도 물어보리라고 생각하고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장미꽃이 피어있는 언덕을 내려와 넓은 잔디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길을 피해서 잔디밭으로 가고 있는데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모자를 벗고 놀라게 해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뭔가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자를 벗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는 마치 뱀에 쫓긴 작은 동물과 같이 말없이 그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큰 실례인 줄은 알지만 부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부탁을 하려고 그러세요? 나는 너무 긴장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당신과 같이 있을 때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당신의 그림자를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에 눈길 한번 주지 않더군요. 당신에게 정말 미안하고 뻔뻔한 부탁입니다만 당신의 그림자를 내게 팔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말을 마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커다란 풍차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림자를 사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까요? 나는 이 남자가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당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의 그림자에 만족하지 못하는군요.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당신 마음에 드는 물건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멋진 그림자를 판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값을 지급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11분이 지나서 아니 이게 주제가 안 가네요. 주제가 너무 네. 화두가 안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저 언제 끊어야 되나 이렇게 네. 막 그림자를 팔아야 되는 지금 네 거기가 왔는데 네. 가는 게 너무 느리네요. 죄송해요. 아니요. 재밌는데 읽어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도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현아님. 그 그림자 파는데 재밌어요. 앞에도 재밌었는데 이게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 같긴 하고 그죠? 자, 읽으신 데 중에서 그냥 발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장미꽃을 할 때 그 꽃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밭으로 할 때는 밭으로가 밭으로 예, 요거만 2개 신경 써 주세요. 꽃이 바꿔야 것 같아요. 책을. 밭으로. 네. 요것도 재밌어요. 그 어느 일정 부분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늘은 처음이라서 그러신데 한 6분? 5, 6분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굉장히 몰입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지금 경화쌤하고 미아쌤이 아직 못 하셨어요. 그런데 괜찮으시면 한 2분씩 정도만이라도 일단 오늘 하시고 경화쌤하고 미아쌤은 그 리허설 때 조금 더 길게 하시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 2, 3분 정도 그렇게 해볼까요? 자, 그럼 경화쌤 먼저 열어주시겠어요? 네. 아니, 괜찮으세요? 현아쌤 어떻게 해야 될지 괜찮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또 네,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하는 시간이니까. 네네. 네. 참 사랑꾼 우리 엄마. 종로 한복판에 있는 영어 회화학원은 엄마가 50대 초반부터 다니기 시작했다. 나중에 아빠가 은퇴하고 나면 둘이 전 세계를 누비겠다며 도전했던 일이었다. 처음에는 자식들의 애들 사이에서 나이 든 아줌마가 민폐 아니겠냐며 그렇게 소심하게 굴더니 어느덧 엄마는 학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이 되어버렸다. 학원의 원어민 선생님들마저 엄마가 있는 반을 앞다투어 맡고 싶다고 할 정도였다고. 처음에는 엄마의 영어 실력에 믿을 수 없다던 우리 가족이었지만 엄마 특유의 넉살과 편안함을 떠올려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네. 잠깐만. 여기부터 톤 조금만 올려볼게요. 아주 조금만. 어깨 편안하게 하시고 아주 조금만 가볍게 가볼게요. 네. 이어가셔요. 네. 사실 엄마도 오랫동안 학교 선생님으로서 일해 오셨으니 좋은 수업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몫을 하셨겠다는 짐작이기도 했다. 하루는 그 분위기가 좋다던 영어 수업 중에 있었던 일이다. 바로 결혼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게 된 것인데 엄마는 그 토론을 마치고 돌아온 날 몹시도 상기된 얼굴로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아이들은 사랑과 결혼에 대해 어쩜 그렇게도 이성적일 수가 있니? 엄마가 내뱉은 적잖은 당혹감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엄마는 사실 알아주는 사랑꾼이셨다. 그것도 세상 순수한 사랑꾼. 그렇다고 엄마가 편안하고 쉬운 인생을 살아온 것도 아니었고 세상 물정 모를 나이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고이 간직해온 것이었다. 엄마는 그날 4명과 토론을 했고 한 명은 40대 초반, 다른 3명은 당시에 나보다도 어린 20대 초반의 학생들이었다고 했다. 결혼은 현실이라며 사랑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4명과 1대4 토론을 해야 했는데 그날처럼 짧은 영어가 답답했던 적이 없었다던 엄마였다. 토론을 하면서 놀랐다는 이야기들은 사실 나에겐 익숙한 내용이었다. 내 주변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논리였던 것이다. 나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꽤나 이상주의자로 통했지만
그런 나를 키운 엄마였기에 그날 영어 학원에서 들은 말들은 적잖은 충격이 되었을 것 같았다. 엄마는 아빠와 20살에 만나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하셨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0년이 훌쩍 넘어서도 언제 어디서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곤 했다. 집에서는 포옹과 뽀뽀가 편안했고 틈만 나면 데이트를 나서는 부부였다. 데이트를 나설 때면 엄마는 20대인 나도 귀찮아서 안 하는 풀 메이크업에 좋아하는 액세서리를 했고 더 기분을 내고 싶은 날에는 향수까지 칙칙 뿌렸다. 이런 일상은 우리 남매에게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었다. 물론 우리 엄마 아빠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특히 기억나는 건 엄마 아빠의 30대 모습이다. 정말 하루하루 피 터지게 싸웠던 때였다. 호랑이띠 동갑 부부에게 한치의 양보는 마치 대단한 자존심이 걸린 양 커다란 문제인 듯 했다. 고작 아이스크림 종류를 고르는 일처럼 어린 내 눈에조차 별것 아닌 일로 서로 으르렁대기 일쑤였다. 그 밖에 진지한 문제로는 연년생 남매 육아와 빠듯했던 집안 살림, 그리고 시댁 문제 등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 집도 여느 집들처럼 그런 문제들로 매일매일이 시끄러웠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지지고 볶던 30대를 지나 고생했던 서로를 애틋해하며 40대를 보내고 나더니 어느덧 구렛나룻이 희끗희끗해진 50대에 이르러서는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옛날에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더니 이제는 아주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냐고 하면 오빠와 나에게 부러우면 너희도 얼른 너희 짝을 만나서 이 집을 떠나라 하던 엄마 아빠였다. 특히 나를 몹시 힘들게 했던 건 다름 아닌 시험 기간이었는데 모처럼 공부 좀 해보겠다고 기껏 닫아놓은 딸의 방문을 빼꼼 열며 우리 데이트 좀 다녀올게. 저녁은 냉장고에서 알아서 꺼내 먹고 있어. 좀 늦을지도 몰라. 하고는 집을 나서던 두 사람이었다. 자녀의 시험 기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던 부모님의 달달한 부부 생활을 보며 나는 한때 대학 합격보다도 연애와 결혼을 열렬히 꿈꾸기도 했다. 진짜 나도 대학만 들어가 봐. 우리 엄마 아빠 부럽지 않은 사랑을 하고 말 거야. 이처럼 우리 부모님은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랑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말과 행동으로 몸소 보여준 장본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토론은 엄마의 완패였다고 했다. 아무래도 엄마의 짧은 영어 탓도 있었을 것이고 1대4라는 장벽을 뚫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승패를 떠나서 엄마는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듬더듬 먼 나라의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흔한 논리처럼 우리 엄마에게도 사랑이라는 게 결코 밥을 먹여주는 건 아니었을 테니 말이다. 엄마에게 사랑이란 남에게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뜨끈한 밥에 김치 하나만 있어도 그저 당신과 같이 먹으니 행복하다는 것. 지친 일상을 살다가 대단한 건 아니라도 둘이서는 오래도록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께 쌓은 소중한 추억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살아가는 일상이었을 테니 말이다. 아마도 엄마는 그날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이자 결혼이라는 말을 했을 것만 같다. 나로서는 평생 들어온 우리 엄마의 이야기가 영어 학원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자란 딸로서 이런 사랑꾼이 내 엄마라는 사실에 새삼 감사했다. 오, 네. 끝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빠른 랩으로 잘해주셨고요. 네.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발음 되게 잘해주셨고요. 내용도 재밌고 좋으세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그러셔서 그런지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살짝 톤 올라오셨을 때 되게 듣기 좋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네네네. 약간 좀 빨리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그러신지 마음이 급하셔서 또 가라앉으시는 그런 부분만 가볍게 가고 엄마의 느낌 엄청 재밌네요. 그래서 요 내용도 되게 좋고요. 혹시 또 보시면서 요 내용도 좋겠다라고 하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미아님, 경화님 또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미아쌤 마지막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또 토요일 밤 여유 있는 밤이니까 네. 네, 세 가지 질문. 톨스토이. 어느 날 황제는 만일 그가 모든 일을 언제 시작할지,
또 어떤 사람과 일하고 어떤 사람과 일하면 안 될지, 더 중요하게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를 항상 알 수 있다면 어떤 일에도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한 황제는 각각의 일에 합당한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인지, 또한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을지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왕국 전체에 공포했다. 그러자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황제에게 와서 제각기 그의 질문에 답했다. 첫 번째 질문에 어떤 학자는 각각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시간을 알려면 연 월일 시간표를 미리 작성하고 지정된 일을 엄격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일을 제 시간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이는 어떤 일을 언제 할지 미리 결정해서는 안 되고 쓸데없는 놀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며 일어나는 일에는 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또 꼭 필요한 일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자는 아무리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도 한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결정하는 건 불가능하므로 현명한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하고 그 조언에 따라 언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학자는 조언자들에게 물어볼 시간이 없지만 일을 시작해야 할지 말지를 급박하게 결정해야 할 그런 일도 있다고 했다. 그것을 알려면 일어날 일을 미리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마법사들 뿐이므로 각각의 일에 적합한 시간을 알려면 마법사에게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두 번째 질문에도 역시 각양각색의 대답이 있었다. 어떤 이는 황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통치의 조력자들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성직자, 또 다른 이는 의사 혹은 군인이라고 했다. 세 번째 질문에도 역시 서로 다르게 대답했다.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 어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학문, 어떤 이는 군사기술, 또 다른 이는 무엇보다 신을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두가 다르게 답했기 때문에 황제는 어느 누구의 말에도 동의할 수 없었고 아무에게도 상을 주지 않았다.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궁금한데요? 뭘까? 제일 중요해.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즉흥적으로, 네. 막 1번, 2번 하면서 거의 지금 2번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낭독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여차저차 하다 보니, 으아하도 이렇게 재밌게 잘했고요. 또 뒷부분으로 오면서 우리 미아쌤, 명아쌤, 네, 또 뭐 등등등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수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네, 뭔가 저 없이 또 수업 이렇게 여셔서 하시는 부분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어떤 책으로 낭독을 하면서 낭독회를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전혀 걱정이 일순간에 사라졌어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냥 저랑 같은 텍스트를 이렇게 하시면서, 네. 그때도 물론 다 잘하셨지만, 오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네. 아주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자,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는 푹 쉬시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낭독회 리허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네. 자,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낭독과 함께 안녕히 계세요.